네, 본격 시사 확성기 방송 시사저널TV 메가폰. 오늘은 조기 대선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6월 3일 장미 대선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다른 얘기들 많지만 대권 주자들의 비전을 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물론 뒤에 가서 짧게라도 좀 현안 얘기는 해보려 하고요. 우선 저는 진행을 맡은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고요. 황나영 기자입니다.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 인터뷰 오늘 많이 또 볼 수 있도록 말을 해버렸네요.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모신 대선 주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선언하셨죠. 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도 이미 탄핵 이전에 선출이 되셨고 어제 이제 대선 후보 예비 등록 마치셨습니다. 아마 그리고 대선에 나선 후보 중에 가장 젊을 수밖에 없죠. 네, 40세 딱 출마 기준을 넘기셨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님 모셨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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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축하드릴 일이 좀 있던데 그렇습니까? 하버드대 아니 이거는 졸업한 종결. 이거는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이분들이 타진요 같이 계속 뭘 요구하거든요. 이분들 주장하는 거 보면 뭐 졸업 증명서를 대라, 졸업 장을 대라, 네. 그다음에 뭐 뭘 대라 이렇게 하는데 다 됐어요. 네. 그런데 그거 다 위조됐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계속 이런 걸 이어가시는 건데요. 지금도 이제 그 의혹 제기한 사람들 유튜브한테 가보면 댓글로 아니 졸업장만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6년 전에 했어요, 그거는. 네. 졸업 증명서는 10년 전에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왜 경찰이 인증하냐? 뭐 하버드가 인증해야지. 근데 하버드도 인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사람인지 아니면은 실제 그냥 뭐 드루킹이한 그런 자동 댓글인지 모를 정도로 네. 그냥 자기 할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또 가지고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허위 학력이라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들여다보는 거죠. 네. 예. 어쨌든 경찰이 하버드에 전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확인을 오죽하면 형사사법 공조를 통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예. 또 확인을 했군요. 확실한 예. 검증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이 타진요는 진짜 악질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끝이 안 납니다. 예. 10년 만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대구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TK 산불 지역도 또 방문하셨고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탄핵 국면에서 이 보수의 좀 중견 정치인 사람들이 TK 사람들한테 뻥을 많이 쳤어요. 예. 어떤 뻥을? 뭐 탄핵이 안 될 거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건 이제 좀 순한 맛 뻥이고 좀 센 맛 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지지율이 60%가 넘으면 탄핵이 취소된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광장에 몇 명이 모이면은 헌재가 쫄아가지고 이제 기각 낼 거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동원 계속 하고 한 거잖아요. 진짜 그런 거에 낚여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완전히 허탈한 거죠. 우리 항상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절망감이나 아니면 아쉬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장난치려는 사람들 또는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만약에 올림픽 나가가지고 우리 선수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뭐 편파 판정 이런 걸 당하면은 꼭 문자가 돌죠. 네. 100만 명이 성명하시면은 이거 다시 재경기합니다. 이거. 네. 근데 이런 거가 사실 정말 절박한 마음에 어떤 분이 잘못 알아보고 돌린 걸 수 있겠지만은 그런 구체적인 뭐 100만 명 이상 서명하면 재경기합니다. 이런 거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돌렸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낚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괜히 마음고생하시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지금 딱 탄핵을 놓고 이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지금 TK 분들은 감정 소모가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과 뭐 내기를 하신 분도 있고 뭐 내기 도박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면 가벼운 내기 같은 걸 하신 분도 예. 있고 워낙 본인은 확신하시니까 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뭐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설전 벌이시면서 막 강하게 얘기하시고 아니면 친구들 간에 강하게 근데 지금 와서 그 면이 없는 안서는 예. 면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누구 때문이냐? TK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TK에 표만 받아간 다음에 매번 이렇게 이용해 먹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TK 판을 좀 뒤집어 엎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한번 네. 저는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전당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TK에 가면은 그 사람들 비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저는 근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아니 TK에 있는 그 유권자들도 이 정치의 고관여층인 이유가 정치에 관심이 많고 대한민국 미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정확하고 정면 돌파하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때 제가 전당대회 갔을 때 대구 연설을 갔을 때 탄핵의 강을 넘자. 네. 네, 저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 그건 대통령이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정권 교체하려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그 연설해가지고 그때 빵 이제 뜨기 시작한 건데 예. 그게 시작된 게 TK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TK를 그런 식으로 고립시켜 놓고 여기는 사탕 발림만 해야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TK를 과도하게 평가절하한 거다. 제가 그때가 탄핵의 대응을 넘자 연설할 때 제 앞인가에 뒷인가에 나경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거기는 예. 기억납니다. 저는 그 대구공항 새로 만들면 박정희공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저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야 대구를 뭐로 보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걸 어떤 저희 지지자가 알려준 건데요. 놀라웠던 게 이번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만은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 제가 대구 가가지고 탄핵의 강을 넘자는 연설한 날이 6월 3일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와. 예. 그때 청난 2021년 6월 3일에 사실 바람이 불기 시작. 보수 정당에 잠깐 찰나왔던 그 봄이 네. 찾아오기 시작한 시간이 2021년 6월 3일이었고 그로부터 4년 뒤에 치러지는 대선이 예. 이번 대선이다. 아. 와, 네. 뭔가 상징적인데요. 네. 공교롭게 날짜 맞습니다. 그렇게. 네. 우리 대표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네. 또 굉장히 또 특별하게 느껴지고 예.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책 얘기 할 얘기들 굉장히 많은데 예. 일단은 좀 대선에 나서는 포부부터 좀 들어보죠.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 완전히 시대전환 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뭐 세대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저개발 국가일 때, 개발도상국일 때 이 사회가 목표하는 바가 달랐거든요. 네. 우리가 저개발 국가일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그래서 산업화가 화두로 떴던 것이고 예. 개발도상국이 되니까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자 해서 민주화의 그런 태동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입장에서 어떤 사회적 발전을 꾀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까지와는 전략이 완전 다르다 봅니다. 하다못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접근만 하더라도요. 예전에는 뭐 그 저개발국일 때는 원조받고 지원받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원했었고 예. 개발도상국 때는 국제사회의 의무는 회피하고 대신 우리에게 그런 혜택은 강화하고 싶은 네. 그런 좀 약간 야비한 통상정책 같은 걸 선호했거든요. 네. 물론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건 맞죠. 근데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의 G10 이렇게 불린 나라로서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국제에서 어떤 책무를 더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주도하는 역할 또는 의사결정권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냐의 문제라 보거든요. 그게 아마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방향성 전환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합니다. 주도하는. 예. 후보님께서는 이제 젊은 정치인으로서 항상 네. 기존 정치의 문법을 뛰어넘는 행보를 보여주셨는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도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겠다. 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얼개를 그리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보님이 구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큰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국가 운영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우선 더 이상 한국을 깔아뭉개고 있던 연공서열이라든지 과거의 질서를 타파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재벌 그룹만 해도 이제 3세대 또는 4세대 재벌 승계자들이 기업 총수가 돼서 이제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한화만 해도 예를 들어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 대학교 1년 선배이긴 한데 예. 40대에 지금 이미 회사를 맡아서 경영한 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예. 그 외에도 우리 뭐 구강모 회장이라든지 이런 젊은 총수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나머지 영역, 정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젊은 리더십이 잘 확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기술 경쟁을 하는 테크 기업들도 다 젊은 CEO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정치 지도자도 자 지금 뭐 저스틴 트리도 같은 사람도 40대 초반에 캐나다라는 네. 아주 큰 국가의 총리가 된 것이고 예. 거기다 뭐 오스트리아나 뉴질랜드의 그런 총리들 이런 데 내각제 국가들이지만은 다 40대 30대가 됐던 것이고 우리 잘 아는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에도 39세 대통령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트렌드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거기에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리타분한 연공서열의 가스라이팅 같은 고리를 예. 지워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핵심 키워드라고 예. 말씀 주셨고 오늘 또 저희 시사전을 좀 보도를 예. 했었는데 다음 주에 대선 공약 발표하신다고 예.
특히 좀 연금 개혁 예. 제가 이번에 비판도 많이 하셨고 상당히 좀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 부분 뭐 좀 공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좀 연금이 사실상 지금은 부도수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득 뭐 대체율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3% 올리고 낮추고 이런 문제를 갖고 논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몇 년 정도 파탄의 시점을 늦추는 역할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원래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제 항아리형 구조가 되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역삼각형 구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역삼각형 구조가 되면은 이 삼각형의 뿔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가 이 큰 덩어리 기단을 받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소득 대체를 바꾸고 한다더라도요. 한 사람의 젊은 사람이 한 3-4명의 이 은퇴층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네.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내 혼자 벌어가 4명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지금 되게 할 수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전 대한민국의 큰 위기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폐지를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거기까지 개혁신당이 닿지는 않고 다만 지금까지 불공정한 연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정말 국민연금공단에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제보가 막 들어와요. 네, 내가 공단 직원인데 이준석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 하나도 없고 아하. 오히려 이건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기간이 좀 짧았던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도 운영되는데 훈합 제도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안 낸 게 있으면 나중에 몰아서 내고 그래서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 훈합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원래 120개월 그러니까 10년 이상 연금을 내신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답니다. 훈합 제도를 활용하면은 한 달에 9만 원어치씩 그렇게 해서 119개월어치 딱 그러면은 한 1,080만 원 정도 내야 된답니다. 그 1,080만 원을 20을 납부하면은 그리고 나가지 만약 연금 수령 나이가 되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훈합으로 119개월을 다 때우고 1,000만 원 정도 내고 매달 20이면 얼마입니까? 1년에 250이거든요. 아니 연 25%의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근데 이런 것들 지금 훈합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원래 우리나라에서 떠나면은 그때 일시금을 받아서 가거든요. 그동안 낸 거를. 근데 이걸 다시 반환하고 훈합을 넣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다 집어넣고 우리나라에서 연금 받아가는 것보다 좋은 금융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뭐 중국이나 아니면 몽골 이런 데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 중에 좀 납부하시는 분들의 노후 대책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젊은 세대에게 야 너희들이 뭐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신연금 구연금 제도를 분리해 가지고 강한 개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상 완전히 좀 리셋하는.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거대한 저항이 일어날 거고 실제로 돈이 이제 안 남아 가지고 부도난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이게 계산에 따르면 2091년도에 국민연금 부족분이 2경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우리 보통 조 얘기해도 많아 보이는데 만조가 1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진짜. 만억이 1조고 만조가 1경인데 그러면 2경이면은 2만조 정도 이제 결손이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쯤 되면은 저는 이거는 불가능한 제도라고 이제 인정해야 된다 봅니다. 예. 그리고 갈아엎자 예. 이런 말씀이시고 그 여성가족부 네. 문제 폐지를 원래 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실제적인 폐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 여성가족부 업무를 제가 폐지하자고 했던 이유가 이게 과거에 여성 인권에 대해 가지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그래도 호주제 폐지라든지 좀 건드려 볼 만한 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가부가 이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캠페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뭐 이제 그래서 청소년 업무까지 떠났겠다고 해가지고 뭐 게임 규제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성부가 특정한 상황에 필요해가지고 만들어졌으면 그 필요가 사라지면은 부처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무도 이야기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그 여가부는
제 생각에는 여성의 그런 어떤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예. 여성 인권도 있을 것이고 남성 인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인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다문화 인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과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는 역할을 합쳐가지고 예. 노동인권부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성부가 말 그대로 한쪽 성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고민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다양한 인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노동인권부 형태로 통합해가지고 사실상 폐지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상 폐지고 노동인권부로 개혁하는 방안. 저는 인권에 대한 업무는 갈수록 중요해질 거라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인권위원회 업무를 거기 노동인권부에 같이 통합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권위, 노동부, 여가부의 통폐합이죠. 그럼 다음으로 이제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예. 하는데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부터 이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계속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그 미국의 민간 국가 지정 그리고 트럼프의 상호 관세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뭐 유의미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제가 최근에 미국의 블룸버그 TV랑도 인터뷰를 했지만은 예. 거기서도 간략하게 질문이 나왔지만은 트럼프의 통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전부터 그 얘기했고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이 거의 폭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자유무역으로 형성된 미국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세를 잘못 다루면은 한 나라의 산업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예전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나 남미의 국가들이 네. 경제가 잘 나오다가 폐쇄주의적 무역 정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출 주도형 개방 경제와 그리고 내수 대체형, 수입 대체형 그런 어떤 경제의 차이인데 예. 그게 2호 전략, 엑스포트 오리엔티드냐 아니면 IS 인포 서티튜션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그 국가의 경쟁력이 있는 물품을 생산해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 예. 훨씬 각자의 나라가 모든 물건을 생산하기 노력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무역 체계가 형성된 거거든요. 지금 당장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망신샀던 게 뭐냐면은 계란 파동이 났잖아요. 네. 그 캐나다산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캐나다에다 불을 질러놨으니 예, 캐나다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질러놨으니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란을 뭐 1억 개씩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국제 무역의 틀에서 이단화처럼 저렇게 움직이면은 그런 타격을 입는 겁니다. 트럼프는 몰랐을 거예요. 미국 북동부 연안의 주들의 전기가 캐나다에서 공급되는 양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그래서 지금 그거 끊어버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처럼 저는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면은 뭐 미국산 물건이 많이 사용된다. 그거는 1700년대 사람들 안 믿었던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서 저도 아이비리그를 나왔고 트럼프도 아이비리그 나왔는데 이거 학교에서 가르칠 텐데 트럼프는 사업가를 하다 보니까 본인만의 경제 철학이 생긴 건지 사실 우리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경제학 개론의 한 1, 2, 3장 정도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트럼프가 헷갈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이 동문이라고 하시던데. 그런 게 전형적으로 미국 가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제가 알기로 포뎀 대학교인가요? 거기를 다니다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그러니까 경영학과에 편입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학부 졸업을 이제 한 걸로 돼서 유펜 학부 경영학과 졸업했다 해서 유명해진 거고 안철수 의원 나중에 경영자로 이제 한 다음에 MBA 과정을 가셨을 겁니다. 물론 와튼 MBA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비교하면 이제 또 싫어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역시 하버드. 예. 네. 넘어가죠. 예. 네. 넘어가서 어쨌든 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한미 동맹 이게 네. 또 트럼프 대통령 2기 체제에서 위기를 맞았다 이런 좀 우려들이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좀 이 관계를 끌고 가실 전망인지. 미국이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고립주의로 가겠다는 그런 주기가 있어요. 그 사이클에 들어선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유무역을 벌인 트럼프가 그럼 경제정책에서 대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립주의가 얼마나 지탱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미동맹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야말로 뭐 미국에서 교육받고 또 뭐 상당히 미국의 어떤 가치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실천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의 매번 하던 대로 성조기 흔들면서 땡큐 아메리카만 외치면서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 우리도 우리 국익에 맞는 전략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뭐 지금까지 득이 된 것도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 최근에 트럼프가 군비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해군과 관련된 각종 산업들을 지금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예. 계약을 맺기 시작했고 어젠가 그젠가 현대중공업도 이제 미국의 방산조선소들과 협력을 맺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엔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과정으로 격상되는 과정이 있는 거다. 예전처럼 뭐 주한미군 철수하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약간 관계 속에서 한미관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미국이 한국 빼고 다른 나라에 조달할 수 없는 그런 품목들을 늘려가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을 때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것이 미국이 사실상 155mm 포탄이나 이런 것들의 재고가 지상군 포탄 제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당한 양의 그런 고폭탄 같은 것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에 공급하고 미국이 갖고 있던 걸 우크라이나에 주는 방식으로. 그런 면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동맹이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이러면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윈윈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있어야 그 윈윈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유럽에 굉장한 위기감을 불러왔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국가들 중에 뭐 폴란드나 아니면 뭐 독일, 뭐 체코 이런 나라들, 나토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도 자신들의 군비 확충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럽에 군비 안 쓰겠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유럽은 유럽이 알아서 해라. 예. 자결주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나토군 무기 체계와 호환되는 지상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 그 중에서 동구권 국가들이 살만한 가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원에 가보면 현대 로템부터 해서 뭐 굉장히 방산 기업체들이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가 바뀐 틀에서 우리가 장점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전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거기에 길이 있다 봅니다. 일단 협상력을 좀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지만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고질적으로 지적받는 것이 다들 법조인 출신이 많다 보니까 이 국내에만 오면 맨날 검찰 다뤄가지고 누구 잡아놓고 이런 거 방구석 여포처럼 하는 건 잘하는데 예. 글로벌 환경에만 가면 이런 꽂아놓은 보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맨날 다자간 외교한데 가면 딱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서가지고 몰뚱 건들거리고 있고 네. 그러면 다행이지. 어떤 대통령은 졸다가 걸리고 그리고 이 앞에서 건들건들면서 말 한마디 못 걸다가 나오는 과정에 또 있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나 만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정도로 한심함의 극치를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아니 대한민국의 그런 지렛대로서의 가치를 강조해야 되는 거지. 가서 거의 뭐 한국 전쟁 때 우리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 미국의 고마움과 별개로 우리 지도자라면은 상하원 연설을 할 정도면은 상하원 연설에서 가가지고 미국의 사실 국회의원들한테 거기도 이제 보면은 뭐 70년생, 80년생 이런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예. 사람들한테 한국 전쟁 얘기하면 뭐 그렇게 감흥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가서 대한민국이 과거에 베트남 전쟁부터 그리고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미국의 안보이익에 동참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이런 걸 강조해서 우리가 미국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들을 언급해야지 미국이 그렇네. 한국이 실제로 지금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도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 일본은 자위되기 때문에 그런 해외 파병이라는 게 자유롭지 않은데 한국은 여러 작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미국에 많은 도움을 줬구나. 그럼 한미관계 특별히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가가지고 꼭 한국의 수준 낮은 지도자를 가면 게 뭐냐면은 한국 전쟁 땡큐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어? 그래, 우리가 한국에 은혜를 많이 베풀었지. 맡겨도 예. 되겠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옛날에 허희가 외교사절로 가가지고 이런 무슨 쳐들어오는 데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사실은 이래 그랬더니 오히려 땅을 가져오잖아요. 예. 예.
그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외교의 단면인데 전략적 사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 불렀다고 그 뭐 아메리칸 파이. 일본하고 가서 술 마시고 그 미국 가서 노래 부르고 이분이 평소에 자기가 잘하던 거 그냥 가서 하고 온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국익을 위한 외교일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굉장한 저자세 외교. 저 자세였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온 거예요.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술 마시고 뭐 그런 겁니다. 좋아하는 걸 하고 오신 거고. 예. 네, 그러는 사이에 저희 슈퍼챗이 들어왔는데 아,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티사저널 TV 이준석 의원 시청료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좌우가 챙피해님이 예. 네, 예. 이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참고로 이건 이준석 의원님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독단적인 결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한국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외교적 전략을 펼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취임 초기부터 계속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예. 그리고 김정은과 자신이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좀 더 잘했으면은 그때 이미 북한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 분명히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북한과 협상에 다시 나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고리가 러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관계가 완전- 푸틴 대통령과 관계를 뭐 아주 돈독하게 가져가고 또 이번에 여러 나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러시아에는 관세 부과를 또 유예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블룸버그 TV 나가서 했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 26% 때리고 그리고 또 저 베트남 거기가 이제 삼성전자의 생산 기지인데 뭐 거의 50몇 %까지 때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는 0% 때리면은 그럼 우리 생산 기지 러시아로 옮기라는 얘기냐. 도대체 트럼프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좀 이런 돌발 변수에 대해 가지고 네.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쨌든 외교, 경제 다 통상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뭐 어쨌든 이건 미국과의 관계인데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미중 패권 경쟁도 있을 것이고, 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상당히 뭐 이 국제 질서 자체가 좀 변하는 환경에서는 좀 크게 봤을 때 한국의 어떤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야 할지. 저는 대한민국이 사실 한미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 한중 관계, 한러 관계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전략기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전략의 부재. 그냥 한미일 삼각 공조라는 틀 정도만 확인하고 대신 일본에서는 뭘 받아온지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술만 마시고 오고 물 반잔 채웠다 이것만밖에 없는 건데 저는 대한민국이 지렛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AI나 IT 반도체 산업 이런 데 있어가지고 HBM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망에서 지렛대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 배터리, HBM,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파운드리 이런 산업들이 대한민국의 공격 무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서의 패권 경쟁에서 절대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번에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은 첫째로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이런 이해가 해박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이끌려 그러면은 저건 낚이면 안 돼요. 이게 과학기술의 대통령이 허접하게 알면요. 꼭 낚여요.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키워드, 좀 반짝반짝해 보이는 키워드만 갖고 장사하고 그래가지고 가장 심했던 장사가 메타버스 이런 거. 예. 예,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막 돈 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전 처음부터 그래서 메타버스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냐. 전 세계에 사실 메타버스를 제일 먼저 구현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디냐면은 리니지라는 게임이 원래 메타버스 구현한 거예요. 아, 거기 가면 자기들끼리 상점 가서 물건도 사고 막 만나서 서로 찔러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네요. 그 메타버스라는 것의 본질이 하나의 월드에서 몇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서버가 핸들링할 수 있느냐가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리니지는 한 개의 서버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몰려가지고 서로 죽이고 찌르고 물건 팔고 해도 괜찮은 시스템을 구축했던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거기에 약간의 3D 그래픽과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얹으면 메타버스가 되는 건데 사실 그게 뭘 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 정치인들 파닥파닥 아껴가지고
뭐 가상현실 세계가 되고 메타버스가 되면은 여러분이 은행을 가지 않고도 메타버스에 가가지고 뭐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모바일 앱으로 내가 하지 왜 그거를 내 캐릭터가 걸어가가지고 메타버스에 걸어 들어가가지고 돈 찾아주세요 이걸 왜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뻥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거에 정치인들이 파닥파닥 낚여가지고 돈을 지원하고 전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를 생각했거든요. 지금 AI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AI 같은 경우도요. 뭐 딥시크 뭐 이런. 네, 지금 그 GPU 사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요. 예. 예. 그리고 저도 과방위하지만 맨날 GPU를 몇만 장 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근데 GPU라는 건요. 서비스하는데 그리고 학습하는데 모델을 만드는데 필요하긴 한데요. 예. 그거야말로 사실 굉장히 상업화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나 이런 용도로 그런 걸 사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GPU가 있는다고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걸 연구하고 그런 사람의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무조건 GPU를 몇만 장 확보해야 된다. 그럼 그런 거,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투자를 자꾸 하라고 강요하고 이러는데요. 사실은 인재가 유출되고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아니 GPU를 뭐 몇만 장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정도 사용을 하지 않는 단계인 거죠. 아니 있으면 좋은 거지. 하지만 선결 과제라는 건 만약에 우리나라에 훌륭한 AI 엔지니어들이 있어가지고 AI 아니면 리서처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 10명 20명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잘한다. 아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돈 대줄 벤처 투자자나 아니면 기업들은 많습니다. 예, 지금 사기업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뭐 GPU의 공급이 있으면 AI 산업이 갑자기 발달할 것이다. 있으면 좋다와 이거만 이렇게 쑤셔넣으면 발달한다는 다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측면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투자 우선순위와 사기 판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도자에게 굉장한 지점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황우석 박사가 옛날에 연구윤리를 위반해가지고 예. 그건 굉장히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사실상의 허위 논문을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황우석 박사가 잘못한 것과는 별개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연구 규정 자체가 생명연구 관련 윤리 규정 자체가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하게 된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럼 이거 싹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규제를 타파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 그냥 뭘 파파하겠다는 모르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명쾌하게 예를 들어 IT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조건 판교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규제 기준 국가제라는 거거든요. 예. 벤치마크 컨트리라는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 도쿄에서 바이오 연구를 하는 사람이면은 오송에서도 똑같은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규제를 다른 나라보다 하나도 더 하지 않는 규제 기준 국가제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뭐 GPU를 몇만 장 때려박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그 과학기술 인력들이 힘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꼭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국가의 네. 그 규제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우리가 그렇죠.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 연구 윤리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뭐 자꾸 뭐 만화를 많이 보고 이러면은 뭐 이거 연구 잘못하면 뭐 머리 둘 다리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거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건 그런 부분은 어차피 연구자도 별로 연구할 생각이 없어요. 머리 둘 달리는 사람 만드는 거는. 예. 그럼 자꾸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가정해가지고 생명 윤리를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면은 할 것도 못 한다. 네. 헐크 뭐 이런. 근데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외교적인 협상력이나 이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각에서는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에 대해서는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안보라고 하는 거는 자 우선 디펜시브 메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방어용 수단이라는 거, 방어용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냥 오펜시브 메저 공격용, 그다음 리탈리에이션이라는 게 있고 반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방어용 무기 확보라는 건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위협을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하면은 예. 우리는 그것을 쏴서 떨어뜨리는 사드 미사일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드 미사일은 근데 무조건 방어용이에요. 예. 사드는 위에 날아오는 걸 요격하는 거지 사드로 주석공 때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디펜시브 메저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 이 방어용 무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도입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무슨 레이더가 북쪽으로 나 있다 그래서 만주를 비추니 그래가지고 태클 건 건데 아니 그게
만주를 쏘려고 한 게 아니라 예. 북한이 북쪽에 있으니까 한 건데 그러고 태클 걸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요. 핵 탄두는 뭐냐? 공격력 또는 보복용입니다. 예. 만약에 북한이 어떤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선제 공격, 그러니까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 핵이 사용되면은 공격용인 거고 반격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맞았으면 니네도 맞아라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상당히 주변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핵의 이용 중에서 군사적인 완전하게 평화적인 이용까지는 아니지만은 한두가 아닌 것들에 대한 이용은 조금 다르게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핵 추진 잠수함 아. 이런 거는 방어용 무기의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미사일이 핵으로 원자력으로 가면은 핵 추진 잠수함 안에다가 미사일을 심으면 핵 미사일 잠수함 예, 예. 이렇게 되는 건데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거 왜 필요하냐? 아까 사드 같은 거로 이제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 때려잡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층 방어망이 완성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해방되지 않은 위협이 있다면은 북한 애들이 이제 그 원산이나 함흥에서 동해로 잠수함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남해안에 싹 숨어가지고 뒤에서 쏘면 어떡하냐. 그건 왜냐하면 뒤에서 쏘면은 우리 레이더가 전부 다 북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건 모르고 맞는 거예요. 뒤통수에서 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은 애초에 우리 잠수함들이 원산이나 함흥의 그 잠수함 기지, 북한 잠수함 기지 앞에 가가지고 계속 가만히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서 걔네가 나가는지 안 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북한 잠수함이. 아. 그러면 북한 잠수함이 어디 나가는데요? 그러면은 따라가 그래가지고 계속 따라가가지고 이상한 행동할 것 같으면 걔네 잠수함 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 나머지 뭐 위성 감시한다 아니면 해상 초계기로 감시한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건 날씨 나쁘면 땡이에요. 비 오고 폭풍우 치는 날에는 북한 잠수함이 돌돌돌 한번 나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그런 핵미사일 위협, 뒤로 돌아와 쏘는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안전한 거거든요. 그건 철저하게 방어적인 거고 이런 거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야죠. 일단은 그 정도까지. 예, 그렇죠. 네. 좀 경제 분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교안보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예. 아까 전에 또 어떤 산업 관련된 경제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예. 그 뭐 인재 양성 얘기해주셨고, 근데 어쨌든 반도체 AI 이런 우리의 또 그 경쟁력이 있는 이 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뭐 저희가 정말 그 규모 있는 기업들 최근에 뭐 이재명 대표가 K 엔비디아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더 해야 하는 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쨌든 저희의 그 산업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저는 의대 증원이 완전히 판을 엎어놨다 생각하거든요. 예. 의대 증원은 저는 말이 안 된다. 저는 심하면 의대 가본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 분야도 사실 AI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진단의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AI가 조금씩 대체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지금 고령층이 늘어나니까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병에 필요한 의료 인력이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판독 자체가 AI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이 고령층이 또 돌아가시고 나면은 인구 자체가 줄어가지고 의료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료인이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미래 예측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다른 직군은 다 줄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왜 의사만 늘어나야 되느냐. 그거는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의 표심에 소구하려는 포퓰리즘 이외에 다른 것은 보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아니 지금 모든 직역에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자리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택시기사, 버스기사 뭐 이런 분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기자 직군마저도 이런 챗 GPT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은 나중에는 취재는 본인이 하더라도 기사는 다 이런 AI가 써주는 상황이 되면은 일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의사만 늘어나야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데 이게 이공계 인력 확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제가 서울과학고 출신인데 서울과학고면은 대한민국의 최고 이제 이공계 인재들이 가는 곳인데 저희가 140명 졸업했거든요. 예.
근데 거의 한 6, 70명이 지금 의료인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공계의 어차피 인재풀이라는 건 의료계와 그 자연과학 연구계가 이공학계가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풀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은 예. 그 연구 인력의 풀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이공계에 대한 처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일부 대학에서는 네이처급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했을 때 즉시 한화로 2억 정도 되는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그런 것에 대해 포상 제도가 있긴 하지만은 그 정도의 파격적인, 적어도 내가 이 내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난다 그러면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만큼은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못하면 뭐 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체육 활동에 매진해가지고 더 국위를 선양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AI 관련 학술지 중에 유명한 곳, 뭐 과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 여기에 논문이 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면은 그냥 일시금 2억씩 주고 3억씩 주고 해도 좀 괜찮다 보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봤자 그 500명 포상한다 해봤자 1년에요. 그거 1,000억입니다. 국가 예산에서 그렇게 문제될 만한 액수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25만 원씩 뿌려가지고 몇 조씩 태우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요 오히려 대한민국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예 그거를 1,000억 정도가 아니라 과학자 중에 성과가 좋은 사람들 진짜 한 1년에 1,000만 명씩만 뽑아가지고 2억씩 2,000억씩만 그 논문 발표한 거 보고 심사위가 주면요. 아니 과학이 진흥됩니다. 예. 이게 단순히 제가 그냥 너무 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과학 기술의 뜻을 가진 사람도 거기를 이탈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구에 대한 성과 보상 체계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과학자를 대접하는 양태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과학자들이 길을 살리고 어깨를 펴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업들이 좀 사업을 조금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은 네.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HBM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리면서 충격을 많이 줬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법을 이제 찾아보라고 하니까 늘상 나오는 게 뭐 52시간 근로제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저는 52시간 근로제 없앤다고 하면요. 그건 철저하게 연구자의 자발적인 그런 의지여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연구인으로서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데 개인적인 성취의 목표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예. 그에 대한 추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당하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데 추가 노동한 다음에 그에 따른 합당한 수당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예. 공무원들 일부나 그렇게 받지, 나머지는 전부 다 포괄 임금제의 늪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52시간 풀 거면은요, 대대적으로 그 추가 노동 시간에 대한 보상은 원래 근로 시간에 보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상하고, 그리고 그런 연구를 할 때는 자발적이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다음에 좀 교육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네. 동탄 지역구에서 학부모들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네. 받고 계신데 한국 교육제도는 여전히 입시 중심이고 이제 사교육 중심이라는 비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을 해나가야 될지 의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입시제도가 국공립대와 그리고 사립대 입시도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다 때려박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정시를 다 때려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홍준표 시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방 교육은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에 이런 수능 점수 잘 받게 해주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내신 때문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던 8학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군지 학생들이 수능을 통해 가지고 대학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은 지방이 상대적으로 더 기회가 적게 열리는 것이거든요. 뭐 그게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파급 효과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절충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미국만 보더라도요. 미국은 주립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공립대에 해당하는 주립대, 어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거기도 줄 세우기입니다. 100%. SAT 점수에 따라 가지고 뭐 몇 점 때문에 어디 가고 이런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나 아니면은 아이비리그나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명문 사립대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가지고 학교가 책임지고 자기 학교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원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많은 편인데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다 하나의 기준으로 결국 뽑는 것처럼 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줄을 세워도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험 점수로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려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런 사학 같은 곳은 제발 건학 이념에 맞는 그런 자신들만의 입시 제도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에 보면은 제 친구 중에서 팔레스타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팔레스타인 나라도 아니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친구는 처음에 저랑 같이 입학했을 때 저보다 영어도 못해, 수학도 못해, 뭐 물리 수업도 못 들어, 뭐 다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하버드 왜 이런 사람 뽑아놨지? 이런 친구 왜 뽑아놨지 했는데 제가 3학년 때 그 친구를 만나서 보니까 저보다 모든 걸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만은 이 친구한테는 거의 그 자기 조국도 아니죠. 자기 민족의 미래가 자기 어깨에 짊어져 있다는 그런 굉장한 그런 책임의식이 있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뭐 옛날에 구한말에 신사유람단 같은 거 했으면 그런 의식이 있었겠죠. 근데 저만 해도 그게 아니었던 거죠. 2000년 초반에.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버드는 그걸 아는 거죠. 입학사정관으로. 이 친구를 팔레스타인에 될성 부른 만한 그런 떡잎에 이 친구를 뽑아놓으면은 나중에 이 친구가 뭐 학비도 제대로 못 내겠지만은 이 친구가 나중에 자기 조국에 돌아가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야. 그러면 우리 하버드 입장에서는 남는 투자야. 어차피 비싼 등록금 내줄 다른 사람 많아. 그런 판단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사립대학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어느 학교를 내세운 게 사신 몇 명 합격 무슨 행시 몇 명 합격 이런 거 내세웠잖아요. 미국 대학은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무원 만들려고 안 합니다. 왜냐? 공무원 만들어봤자 기부금도 안 내고 별로 학교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과거 시험으로 보는 거죠. 우리 향교가 과거 시험에 몇 명 배출했다가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대착오적인 관점인 거죠. 향교 수준을 벗어나 가지고 이 대학이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의원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플랜카드 붙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도 안 붙였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요? 서울과고등학교 다 가니까 다 좋은 데 많이 가니까. 다 가는 것보다 뭐 저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군요.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쨌든 청년이시기도 하고 청년 세대의 마음을 또 잘 아실 것 같아서 청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내 집 마련도 어렵고 뭐 상당히 좀 절망감을 토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 구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젊은 세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파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탄에 가서 가장 놀랐던 것이요. 아이들이 셋이거나 둘인 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동탄에 있는 소위 동탄맘들 저보다 젊은 분들도 있고 한데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여기 동탄에는 아이들을 젊을 때부터 둘 셋을 낳은 사람이 많죠 그랬더니만은 동탄에 다자녀 특별 공급이 많았는데 자 이게 있더라고요. 신혼부부가 아이를 하나 낳는 것은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낳습니다. 어쩌다 보니 좀 젊을 때 낳은 계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결혼한 이상 하나 낳아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 낳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를 낳은 부부가 앉아서 생각해봤을 때 야 그럼 문제 뭐 먹고 사냐 했을 때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 중에 하나가 빨리 그 당시에는 셋을 낳아가지고 다자녀 특별 공급을 받자. 우리가 맞벌이 해가지고 알콩달콩 모아가지고 이걸 분양받는 걸 기대하는 거는 거의 로또고 결국엔 다자녀 특공을 통해 가지고 셋을 빨리 낳으면은 이분들만 조금 일찍 결혼하신 분들 경우에 그러면은 훨씬 확률이 높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약으로 이제 저희가 제시할 건데 서울에 이제 보면 서울은 아파트 공급할 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조합원 분양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약제도 하에서는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뭐 무주택 기간도 있을 것이고 부양가족도 있을 것이고 통장도 따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단순화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 부양 가족만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이 수를 뭐 1로 쳐가지고 예. 예를 들어 본인 둘에다 1해가 5이다. 네. 그러면은 그거에서 우선순위를 주는 것.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나 이런 게 있으면요. 예를 들어 뭐 입양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예. 마음으로 낳아 키우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입양 기간이 얼마 이상 되면은 당연히 산입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경우로 가서 결국에는 다자녀인 경우에는 그래 서울에 일반 분양분 아파트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또는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가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이해 안 가는 게 제가 대학 졸업할 때 보면요. 아직까지도 대학 졸업 안 믿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컴퓨터랑 경제학을 이제 그 조인트로 전공했기 때문에 예. 제가 한 연구가 뭐냐면요. 그 당시 종부세를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한다 이럴 때여가지고 서울의 어느 지역에 어떤 경로로 지하철 노선을 깔아야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로 종부세를 걷어가지고 그 지하철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가 제 연구 논문 그 모델링하는 게 제 연구 논문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희 교수님한테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분인데 이 교수님한테 이제 제가 또 이 글레이저 교수님한테 이 사진료들이 보내가지고 이준석 아니야 그랬더라고요. 네. 아니 집요. 근데 그 교수님이 20년 전에 학부 졸업한 애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또.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름을 앤디 리로 썼거든요. 그거를 영문 이름으로 당연히 더 모르죠. 그러니까 이래놓고는 이래가지고 이제 졸업장이 허위라고 또 주장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던데 하여튼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너 연구하는 건 괜찮은데 그 대한민국은 왜 지하철이 생기면은 집값이 오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철 인근에 오히려 슬럼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대중교통 인근에 네.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은 근교에 가서 차 타고 출퇴근하고. 네.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약간 부동산 그 동심원 이론 같은 게 있는데 한국은 동심원 이론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게 한국은 오히려 지하철역에 가까울수록 그 집값이 높고 예. 그리고 보통은 은퇴층이나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동심원 바깥에 가 살아요. 예. 그리고 빡빡하게 도시에 이렇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은퇴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압구정에 sab니다. 예. 청담동 압구정에 삽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의 일상은 거꾸로 날만 되면은 경기도로 가서 골프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꾸로 서울 도심에 예를 들어 도심이나 여의도나 아니면 강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경기도에 삽니다.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골프장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살고, 예, 서울을 출퇴근하는 사람은 경기도의 골프장 옆에 살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GTX 같은 것도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주택 정책이 완전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아이를 키우는 셋 이렇게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서울의 좋은 아파트에 일반 분양권을 받을 확률을 높여야 된다. 네. 그런 정책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네. 한 50분 정도 정책 얘기했는데 예.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실 또 오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야만 해도 예.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 좀 현안 얘기 조금만 하고 예, 그럴게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 되시면 이 대통령실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저는 관습헌법 문제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이 논의된다면 저는 행정수도를 분리 명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브라질리아를 이제 우원식 의장님이랑 작년 말에 출장 갔다 왔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우리나라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이잖아요. 근데 브라질도 사실 그런 충돌이 있긴 한데요. 적어도 공간은 설계를 잘 해놨더라고요. 브라질리아가 계획 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브라질리아에 가니까 한권 분립의 상징적인 건물들이 그 한 필지 안에 사실상 들어있어요. 의원회관이랑 대통령 집무실이랑 길 건너에 각까지 있고. 정말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 이런 데서 그 공무원들끼리 자주 마주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쉐어도 많이 하고 소통을 할 수밖에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의도와 용산은 완전 다른 동네, 멀진 그렇죠. 않지만 다른 동네처럼 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에 보면은 우리가 제2 국회의상 부지랑 대통령 집무실 부지를 만들어놨거든요. 예.
합쳐서 단일 건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단일 건물로. 네,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따로 설계가 돼 있는 거죠. 따로 설계가 돼 있죠. 아니면은 따로 건물을 질 때 중간에 공용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형 식당, 예. 대형 회의장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끼리. 좀 그런 생각이 있고 서울의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이런 표현하기 좀 진짜 뭣도 없는 건물이고 도대체 어떤 바보 같은 대통령이 합참으로 쓰던 건물을 그거를 대통령실로 쓰겠다고 했는지 그것부터 의문이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생각하고요. 예. 대한민국의 중심은 그래도 광화문 인근입니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곳이고 예전에 이제 뭐 풍수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경복궁에다 거기다가 무학대사가 거기다 이제 예. 경복궁 지으라 해가지고 500년 조선왕조 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청와대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 1번지는 그곳같이 인식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 이제 광화문 인근을 마련해야 된다면은 저는 그 지금 미국 대사관 있는 자리 예. 원래 미국 대사관이 용산 기지 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지만 제공되면은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은 미국 대사관 부지 그리고 옆에 이제 대한민국 역사문화박물관 부지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제 경복궁 오른쪽에 보면 그 대한항공이 옛날에 갖고 있는 송현동 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엮어가지고 대통령 집무실 컴플렉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그 건너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도 이제 재건축해가지고 그 광화문에 오래됐죠. 예, 소위 말한 6조 거리 아닙니까? 예, 그 6조 거리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우리 대통령과 여러 가지 집무실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런던에 가면은 그 총리가 뭐 다운인가 몇 번째 해가지고 예. 문 열고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정도의 좀 개방성을 확보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가 답답해서 나온다 그러더니만은 아예 군사시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저는 완전 개방된 공간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가시는 곳마다 지금 이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단일화 가능성이 이번 대선에 아주 가장 큰 핵심 변수가 아닐까 하는 네.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여권의 잠룡들이 손짓을 하고 네. 있는데 일각에서 뭐 어떤 후보가 되냐에 따라서 단일화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오세훈 후보나 뭐 홍준표 후보가 되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러 설들이 나오는데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이랑 제가 진짜 친한 건 맞죠. 두 분과 정치적으로 많은 것도 상의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정치를 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도 있고 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일화에 별로 관심이 가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쯤 되면요, 이 호사가들이 자꾸 정치를 가볍게 봐가지고 뭐 이준석이 뭐 광팔로 나왔다부터 이런 얘기 많이 좀 그거 개혁신당 만들 때도 다 했던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완주에서 개혁신당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걸 다 온 국민이 기억할 만한 특별한 승리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때 동탄에서 이준석이 마냥 나풀나풀거리면서 단일화에 눈독 들이고 뭐 단일화 해준다 하면 뭐 거기 혹하고 이랬으면은 예. 절대 당선 안 됐다 봅니다. 단일화해서 졌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움직임에 관심이 없고 이쯤 되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그런 고집스러움이 굉장하다는 걸 알 거거든요. 예, 이거 이준석은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 가장 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뭐 겨루실지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젠비디아 논란이나 이런 것들 일으키면서 예. 상당히 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수준이 낮다는 걸 드러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예전에도 보면 지방선거 때 뭐 수직 이착륙 비행기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무식함을 드러냈거든요. 저는 이게 자기 지지층에 약간 뭐 그런 디테일이 약한 분들한테는 아무 말이나 해도 그냥 박수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토론에서 냉정히 바라봤을 때 그런 좀 수준이 떨어지는 얘기로 넘어갈 수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나오면은 검증 기사를 낼 테고요. 그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내려갈 길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내려갈 길만 남았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네. 당 대표로서 대선을 함께한 인연도 있지만
또 대선 직후부터는 관계가 좀 악연으로 네. 바뀌셨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8대0 그 전원일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한 화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저렇게 자기 혼자 골부리다가 저렇게 자기 스스로 다리 걸려 넘어지는 분도 처음 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그냥 도대체 집권하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시다 그냥 속된 말로 골부리시다 그냥 가신 거거든요. 예. 제가 평가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골부리면서 혼자 그냥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여당에는 거하게 이제 사고 쳐놓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이렇게 폭탄만 터뜨리고 가신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까요? 네, 업적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괴담은 많을 것 같은데 안타깝고 이제 내란죄 재판을 이제 받으셔야 될 텐데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이 공약을 내시면서 이 홍준표 시장이 또 젊은 층에 좀 소구하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화끈하게 또 이제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키겠다. 사형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꼭 사형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최근에 사형에 준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 시장님이 그분 저격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되게 뜬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준하는 계엄을 행동을 했고 내란의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요. 자기 방어에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더 이상 관심 쓰지 마시고. 네. 아까 뭐 계엄이라는 것이 아니 그 내란이라는 것이 무기징역 또는 그 수괴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 절대 그런 불미스러운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길은 반성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계엄이 계몽령이란 이런 이상한 술 먹고 할 만한 소리를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그 내란죄 재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도 어찌됐든 그 아까도 그 탄핵강을 넘자 그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이 변했잖아요. 네.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심경도 어떠실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 진짜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예, 이제 한 사람이 광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광인 하나를 막아세우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정당의 시스템이었다면은 저는 그걸 막아보려고 이제 5만 가지를 다 하다가 결국 그 광인에게 두들겨 맞고 쫓아난 건데 그 광인이 난동부리 때 팔다리 잡고 했으면은 충분히 잡아서 멈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광인이 날뛰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경험에 따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일이 반복됩니다. 계속.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는 고쳐 쓰기 어렵다. 고쳐 쓰기 어려우면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50 며칠 남았습니다.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심층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